안녕하세요. 역사 초보도 할 수 있는 세계사 기초 공부 28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위진남북조 시대 문화 두 번째 내용인데요. 지난 27편 문화 첫 번째 영상에서는 위진남북조 시대의 전반적인 문화 특징과 남북조의 문화 비교, 그리고 청담 사상과 육조 문화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이번 영상은 위진남북조 시대 도교와 불교 발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핵심 개념은 북조와 남조의 불교 특징 비교, 그리고 위진남북조 시대의 대표적 석굴사원입니다. 먼저 이번 영상의 내용인 도교와 불교가 위진남북조 시대의 특징적인 문화의 흐름이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지난 영상에서 이미 학습하신 것처럼 위진남북조 시대가 정치적 혼란과 전란기이기 때문입니다. 이 위진남북조 시대가 정치적 혼란과 전란으로 많은 백성들이 위험에 빠진 시기였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방법으로라도 마음의 위안을 받고자 하는 백성들의 마음에 중국의 전통 종교인 도교와 외래 종교인 불교가 널리 퍼지게 됩니다. 그러면 먼저 도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도교는 위진남북조 시대가 전란으로 인해서 많은 백성들이 위험에 빠진 시기였기 때문에 불로장생을 강조하는 신선사상이나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방술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자 하는 시대적 분위기를 배경으로 발달하게 됩니다. 도교를 가장 쉽게 설명하면 여러 수련 방법을 통해서 불로장생하는 신선이 되고자 하는 중국의 전통 종교입니다. 도교는 전설상의 임금인 삼황오제의 한 사람인 황제와 도가 사상의 창시자인 노자를 특별한 존재인 신선으로 여기는 황로신앙을 기본으로 하고, 거기에 신선술이나 방술이 합쳐지고 불교의 영향까지 받아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난 중국의 토착 종교인데, 노자를 신격화하기는 하지만 춘추 전국 시대 사상의 한 흐름으로 무의자연이 특징인 도가 사상과는 엄연히 다른 내용입니다. 즉, 중국의 오랜 전통 사상으로 볼 수 있는 신선 사상과 불로장생 사상 등의 여러 민간 신앙을 바탕으로 무의자연의 도가 사상도 수용하고 음양오행, 불교까지 받아들여서 만들어진 종교입니다. 따라서 도교는 중국의 민간 신앙 속에 있는 수많은 신들을 받들기 때문에 신들의 이름도 복잡하고 다양한데, 우리나라의 전통 설화에도 등장하는 유명한 중국의 전통신으로는 옥황상제가 있습니다. 또한 후한말의 사회 혼란 속에 일반 백성들이 부적이나 귀신을 쫓는 주문을 외우거나 거울 등 특정 물건을 가지고 다니면서 요괴를 피한다는 방술 등을 활용하는 중국 전통의 민간신앙과 불로장생을 실천하는 방법으로 다양한 수련법 등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이런 중국의 여러 전통 민간신앙과 결합되면서 도교가 성립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후한말의 사회 혼란을 배경으로 도교의 원류가 되는 장릉의 오두미도와 황건적 지도자였던 장각의 태평도라는 종교 집단이 도교의 바탕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두미도는 후한말의 장릉이 통속적인 민간신앙을 바탕으로 신자를 모았는데, 그 문화에 들어가기 위해서 모두의 쌀을 바쳤다고 하여 오두미도 또는 미적이라고 불렀다고 하며, 장각은 주술에 의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잡다한 민간신앙과 도가 사상을 합친 태평도를 창시하고 한나라를 없애고 새로운 세상을 열자고 주장하면서 황건적의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 오두미도와 태평도는 도교의 원류에 해당하는 종교단체라고는 하지만 아직 종교적 교리나 체계를 갖추지 못하였는데, 북위의 도사였던 구겸지에 의해 도교가 천사도로 계층되고 불교의 조직과 의식 등을 모방하여 도교를 조직화하면서 비로소 도교는 종교적인 교리와 교단 조직이 정비되게 되고 북위 태무제의 전폭적 지원을 받게 되는데, 그는 불교를 배척하고 승려들을 환속시키기도 하면서 도교를 국교로 삼게 됩니다. 이후 도교는 당나라와 송나라 시대에 황실의 지지를 얻어 크게 발달하기도 하면서 불교와 더불어 중국 역사에서 꾸준한 영향력을 행사하다가 중국이 사회주의 국가로 바뀌면서
문화대혁명 때 많은 도사들이 불교 승려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고 도교 사원인 도관들도 소실되어 사라졌다가 이후 전통 문화에 대한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탄압은 중지되게 됩니다.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중국인들에게는 외래 종교인 불교나 크리스트교보다 중국 전통 종교의 뿌리를 갖춘 도교에 대한 자부심이 자리잡고 있어서 매년 정월달에는 베이징에 있는 백운관에 향을 피우려는 사람이 엄청나게 모여들고 있다는 데서 중국인들의 의식 속에 도교가 큰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몸과 마음의 수련을 통해 불로 장생을 이루고자 하는 도교의 현세적인 특징은 단전호흡이나 기수련 등 도교의 뿌리를 둔 다양한 수련법을 활용하여 몸과 정신 건강 관리를 하고자 하는 현대인들에게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도가 사상과 관련 있는 발운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발운공은 불가 사상과 도가 사상을 기반으로 하는 기공수련법인데 1990년대 기공수련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커지면서 발운공이 급속하게 확대되게 됩니다. 이후 발운공 세력은 중국 정부의 탄압을 피해 해외로 옮겨가서 세계 여러 지역에서도 발운공 활동을 하면서 중국 정부의 발운공에 대한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해서 2016년 6월 미국 하원으로부터 발운공 수련자 등 양심수에 대한 강제 장기적 출제각 중지 등을 요구하는 343호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하게 하는 등 발운공에 대한 자유활동 보장과 중국 관료들의 인권 유린에 대한 국제재판을 진행해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진 남북조 시대의 불교 발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불교가 발달한 배경은 도교와 마찬가지로 위진 남북조 시대가 화북과 강남을 막론하고 정치적 혼란과 분열, 그리고 북방 민족의 침략에 따른 전란이 계속되었는데, 전란 속에 가족을 잃고 고향을 떠나 객지로 떠돌기도 하면서 힘든 생활을 영위해가는 백성들에게 현세적인 유교는 위안이 되질 못했고, 유교에서 볼 수 없는 종교적 위안을 줄 수 있는 내세 사상과 높은 철학 사상을 지닌 불교는 지배층과 백성 모두에게 크게 환영받게 됩니다. 그런데 불교가 중국으로 처음 전래된 시기는 언제인가요? 불교는 후한 말에 비단기를 통해서 중국으로 처음 전래되게 됩니다. 이전 인도 영성에서 학습하신 것처럼 기원전 6세기경 불교가 성립되었고, 이후 마우리아 왕조와 소카왕의 불교 보호와 전파 노력으로 상좌부 불교가 발달하게 되고, 이후 쿠샨 왕조 때 대승 불교가 발달하면서 간다라 미술과 함께 비단기를 통해 중국으로 전래된다고 했는데요. 후한 시대의 바로 다음 시기인 이번 위진 남북조 시대의 정치적 분열, 사회적 혼란 속에서 불교가 크게 발달하게 되고, 또한 이 위진 남북조 시기에 당시 삼국시대인 우리나라에도 불교가 전래되게 됩니다. 즉, 북쪽 화북 지역에 있었던 5호 16국의 하나인 전진에서 순도라는 승려가 소수림 왕 때인 372년에 고구려로 불교를 전래하게 되고, 백제의 경우는 서진의 일족이 강남에 내려와서 건국했던 동진의 마라난타에 의해 384년 침유왕 때 불교가 전래되게 됩니다. 반면에 신라의 경우는 4세기가 아니라 5세기 눌지왕 때 고구려로부터 전래받는다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위진 남북조 시대의 불교는 화북과 강남 지방이 지역별로 각기 다른 특징을 지니게 됩니다. 그러면 북조와 남조의 불교 발달 내용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북조 화북 지방에서는 북방 민족에 의해 건국된 왕조들의 국가적 지원을 받으며 불교가 크게 발달하게 됩니다. 북조의 왕조들은 왕권 강화를 위해 국가가 불교를 보호하였고, 불교는 왕권 강화를 통해 국가 수호와 사회 안정에 협조하는 호국 불교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즉, 왕직불이라는 호국 불교의 성격을 지니고 황실과 귀족들의 지원을 받으면서 엄청난 규모의 석굴 사원도 조성되게 되는데, 대표적인 석굴로는 중국의 3대 석굴로 일컬어지는 둔왕, 윈강, 룽만 석굴이 있습니다. 이 세 석굴의 대표적인 내용을 먼저 요약해보면, 비단길의 통로인 간수성 사막지대에 있는 둔왕 석굴은 화려한 채색 벽화가 가장 특징적이고, 섬서성 다퉁 지역에 있는 윈강 석굴은 황제 얼굴을 본뜬 소박하지만 거대한 불상 조각으로 유명하며, 로항에는 가장 세련되고 예술성이 뛰어난 불상 조각이 있는 룽만 석굴이 있습니다.
이 석굴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둔황석굴은 중국 간수성 서부 지역의 둔황 오아시스 지대에 있는데 사막의 높은 곳에 있다는 뜻으로 일명 막고굴이라고 합니다. 둔황 지역은 서역과의 중요한 교역의 통로인 비단길에 위치해 있어서 인도에서 생겨난 불교가 신장, 즉 신강 지역을 거쳐 중국으로 들어와서 동쪽으로 전파되었으므로 초기에 신강 위구르 자치구 지역에 많은 석굴이 조성되게 됩니다. 둔황석굴은 사막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사구인 명사산 동쪽에 있는 700여 개의 동굴에 2400개의 불상과 벽화로 유명한데 특히 벽화는 그 길이를 연장해서 늘어놓으면 총 45km에 해당한다는 엄청난 규모의 불교 유적으로 4세기 5월 16국의 전진 시대부터 북위와 수, 당을 거쳐 원나라까지 이어지는 천년의 시간에 걸쳐 만들어진 유적입니다. 북위 때에 조성된 불상과 벽화는 서역의 영향이 강하며 수당 시대에 조성된 경우는 중국적 특징이 강하게 나타나는 등 조성된 시기에 따라 다양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산비탈 암벽에 조성된 막고굴은 채색 벽화와 채색된 조각상들로 채워져 있는데 이 둔황석굴은 원나라의 멸망으로 비단길을 통한 육상무역이 쇠퇴하면서 이 통로에 있었던 둔황석굴도 점점 쇠락해지다가 이후 사람들의 관심사에서 완전히 잊혀지게 됩니다. 이 둔황석굴이 큰 관심을 받게 된 것은 1900년에 둔황문서라고 하는 장경동 문서가 발견되고 그 일부가 영국과 프랑스에 넘어가게 되면서 유럽을 중심으로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연구와 불경 등을 연구하는 둔황학이라는 학문이 탄생하게 됩니다. 1900년에 막고굴을 관리하던 도교의 승려 왕위안루가 둔황 제16구를 정리하다가 16번 굴 안에서 연결되어 있는 17번 굴로 통하는 문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막혀있던 밀실의 문을 부수고 굴로 진입하여 새로운 17굴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 17번 굴이 그 유명한 장경동입니다. 이제 17굴 장경동 속에는 5만 점의 고문서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5호 16국부터 북송대까지의 불교 등 각종 종교 서적과 음악 악보 등의 고서적, 판본, 그리고 비단 위에 그려진 그림과 자수, 악기 등이 발견되었지만 유물 보존을 위한 관심과 재정 지원을 호소하는 왕위안루에게 무능하고 부패한 청나라는 아무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1907년 아우렐스타인이라는 영국 탐험가가 유물 보존을 위한 재정 보조금을 지불하고 둔황의 유물 일부를 구입하여 영국으로 가져감으로써 둔황석굴에 대한 서양의 관심이 증가하게 되었고 이후 중국어 등 13개 국어를 할 수 있었다고 하는 프랑스 벨리오가 귀중한 문서만을 골라 줄여서 2000점의 문서 등 유물을 구입하여 프랑스로 가져가게 되는데 그 문서 중에는 우리에게 너무 소중한 해초 스님의 왕호천 축국전 필사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윈강석굴은 5호 16국을 통일했던 5세기에서 6세기 북위 시대에 조성되기 시작한 것으로 북위 초기 수도인 산시성 다퉁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중국 최대 석굴 사원입니다. 지난 위진 남북조 정치 영상에서 선비족이 세운 북위의 초기 수도가 평성이라고 했는데 그 평성이 현재 다퉁이고 유방이 묵득선우에게 굴욕적 패배를 했던 백등산 전투지역도 이 다퉁 인근에 있습니다. 이 다퉁에 황제권 강화의 의미를 담아 조성된 석굴이 윈강석굴인데 윈강이라는 이름은 멀리서 보면 마치 파란 하늘에 뭉게구름이 피어나는 듯한 모습의 언덕이라고 하여 윈강이란 이름이 붙었다고 하는데 총 길이가 무려 1km나 되는 삶 절벽에 벌집처럼 42개의 석굴과 수많은 감시를 뚫어서 5만여 개의 불상을 조성하였습니다. 5호 16국을 통일했던 북위 3대 황제인 태무제 때 도사 구겸진은 황실의 지원 속에 도교의 교단 조직을 갖추게 되는데 이때 구겸진은 황제에게 진언하여 불교를 탄압하게 하면서 많은 사찰과 불상이 파괴되고 승려의 환속 조치가 이루어졌다가 이후 손자인 5대 황제 문성제 때 조부 태무제의 폐불 정책을 폐지하고 불교를 부흥시키게 됩니다. 이러한 불교 부흥 정책으로 북위에서는 전국의 사찰이 6,500여 개에 달하고 승려의 숫자도 70만 명이 넘는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불교가 황실의 지원을 받으며
엄청나게 번성하게 되었고, 이러한 내용을 잘 알려주는 것이 윈강석굴인데, 수많은 석굴마다 아름다운 불상들이 조성되어 있어서 북위가 독실한 불교 국가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문성재는 사문통에 임명된 승려타냐오, 즉 담요의 주청을 받아서 윈강석굴을 조성하게 하는데, 460년경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한 이 석굴은 494년의 한화정책으로 유명한 효문제가 수도를 러양으로 옮기기 이전까지 30년 동안에 주로 조성되게 됩니다. 북위의 초기 수도인 평성, 즉 다퉁에 조성된 윈강석굴은 북위 태조인 도무제 탁발규 등 초기 5 황제 얼굴을 하고 있는데, 10m가 넘는 거대한 불상들을 조성하여 부처의 힘을 빌려서 황제권을 강화하고자 하는 왕이 곧 부처라는 사상을 통해 중앙집권을 시도하였으며, 이러한 북위의 고가 불교 사상은 우리나라의 불상 건립에도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윈강석굴을 대표하는 이른바 담요 5굴은 제16굴에서 20굴까지를 말하는데, 승려 담요의 주청으로 460년경에 만들어진 윈강이 초기 석굴입니다. 담요 5굴 중 윈강을 상징하는 가장 유명한 석굴이 바로 20굴에 있는 13.7m 높이의 석가모니상으로 앞쪽의 벽면이 떨어져 나가서 노출되어 있다고 해서 누천대불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 좌불은 북위 태조 탁발규를 나타내고 있다고 하는데, 넓은 어깨폭, 옷주름과 이목구비 등이 그리스적인 간다라 불상의 영향을 보여주고 있으면서도 북방민족인 선비족의 웅장하면서도 강건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습니다. 초기 석굴들은 중국 전통 양식과 간다라 양식을 포함한 인도, 그리스, 중앙아시아 등의 다양한 미술 양식이 합쳐져 있어서 서북인도 및 중앙아시아와의 활발한 문화 교류를 알려주고 있으며, 이후에 조성된 불상들은 예전보다 세련되고 부드러운 표현이 나타나고 있어서 한화정책 결과로 선비족이 한족의 복식을 받아들인 영향도 보이고 있는데, 윈강 불상들의 손발이 잘리거나 눈동자 훼손, 수많은 총알 자국은 문화대혁명 때 홍위병들에 의해 훼손된 것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룽먼석굴은 494년에 북위가 효문제 때 한화정책의 일환으로 수도를 러양으로 옮기면서 윈강석굴을 본받아 조성했는데, 이수라는 강물이 산 사이로 흘러서 궁궐 같은 모양을 하고 있으며, 이수 강가의 양쪽 편 암벽에 위치해 있습니다. 총 1.5km 구간의 암벽에 석굴과 감실이 2000여 개이며 14만 개의 불상이 조성되어 있는데, 러양이 중국 여러 왕조의 수도였으므로 북위 시대뿐만 아니라 당나라 등의 시대별 특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룽먼석굴이 최초로 만들어진 것은 5세기 말 북위 시대인데, 선무제가 아버지 효문제와 어머니 문소황후의 공덕을 기리기 위해 건설했다는 빈양동 3굴의 경우는 북위 때 24년간에 걸쳐 총 80만 명의 인원을 동원하지만 빈양 중동만 완성되고 나머지 빈양 남동과 북동은 완성치 못하여 당나라에 가서야 비로소 완성되는 등 북위 멸망 이후에도 석굴 축조는 계속되게 됩니다. 북위 시대를 이어 다시 중국 불교가 번성한 시기는 당고종과 식천무 시기로, 이 시기가 룽먼예술의 전성기로서 수많은 석굴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룽먼 석굴의 최고 절정기에 해당하는 석굴이 제19동인 봉선사동입니다. 672년 당고종의 칙령으로 석굴이 만들어지기 시작하였고, 이 석굴이 룽먼 최대의 석굴로 본존불과 제자상, 보살상 등 9개의 거대한 석굴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룽먼 석굴의 봉선사동에서 가장 유명한 불상이 바로 당고종 때 조성한 17.4m 높이의 본존불인 봉선사 비로자나불입니다. 이 비로자나불은 중국 유일의 여자 황제인 측천무를 모델로 했다는 설도 있는데, 풍만한 얼굴에 온화한 미소를 띤 얼굴로 여성적인 신비로운 분위기를 지니고 있으며, 전체적인 비렘이나 오뚝한 콧날의 얼굴 윤곽과 사실적인 옷주름 등은 간다라 양식의 흐름을 지니고 있습니다. 윈강석굴과 룽먼석굴을 비교해보면, 윈강석굴이 남성적인 체구와 유목민족 특유의 강건한 느낌을 지녀서 다소 소박하고 단조로운 느낌을 주는 데 비해서, 한화정책을 표방한 효문제가 러양으로 천도한 이후에 건립된 룽먼석굴은 북위 시대의 불상도 전반적으로 한족의 분위기가 반영되어 있으며, 특히 당나라 때 조성된 봉선사 대불은
훨씬 섬세하고 세련된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룩먼 석굴에 크고 작은 불상은 도구를 당하거나 불상머리를 소장하면 복이 온다는 미신으로 머리가 떨어져 나간 것도 많고 문화대혁명 때 홍위병들에 의해 많이 훼손되었으나 둔왕석굴, 윈강석굴과 함께 모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면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화북지방의 국가들은 불교를 중앙집권화의 방법으로 이용하였고 불교는 호국 불교의 성격을 띠고 황제의 보호를 받으면서 대규모의 석굴 사원들도 조성되는 데 비해서 강남지방의 불교는 한족 황제가 불교의 비호를 받는 형태로 불교가 화북지방에 비해서 국가에 예속되지 않고 독자성을 유지하면서 발달한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즉, 북조는 국가가 불교를 보호하는 형식이므로 불법이 왕법에 굴복했다고 본다면 남조 양나라 황제인 무제가 불교에 귀하여 큰 규모의 불교 행사를 개최하고 스스로 절이 노예로 봉사하기도 하는 데서 남조의 경우에는 불법이 왕법에 대하여 독자성을 어느 정도 유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불교가 발달함에 따라 불경의 번역이 본격화되고 인도로 가서 불법을 배워오는 승려도 생겨나는데 법현은 인도를 유학하고 스리랑카까지 방문한 후 해로로 귀국하여 14년 동안의 여행을 기록한 불국기라 불리는 여행기를 남겼습니다. 동진시대의 승려인 법현은 당시 불경이 인도에서 직접 오지 않고 중앙아시아를 통해 전달되면서 많은 오역이 있음을 확인하고 불경을 공부하기 위해 인도로 갈 것을 결심하였는데 일화에는 어느 날 세수를 하던 법현이 물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늙어버린 모습을 보면서 다시 인도행을 주저하면 내 소원이 물거품이 될 것이다 라고 절감하여 399년에 10여 명의 승려들과 함께 장안을 출발하였는데 당시 그는 이미 60세가 넘은 나이였다고 합니다. 인도를 향해 서쪽으로 타클라마칸 사막을 지나는 긴 사막길과 세계의 지붕 파미르 고원을 넘는 6년에 걸친 고난의 여행 중에 같이 출발했던 동료들의 죽음도 경험하면서 404년 중천 축국에 도착하였고 이미 70세의 나이에 산스크리트어를 배우고 불교를 공부하면서 밤낮으로 불경을 복사하였고 북인도 지역에 구전되어 오던 율장을 구할 수 없게 되자 율장을 구하기 위해서 중인도를 거쳐 스리랑카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스리랑카에 들러 불경을 구한 후 귀국길에 올랐는데 바닷길에서 2차례나 폭풍을 만나 3달 이상을 표류하기도 했고 그가 불교 승려라서 폭풍우가 발생한다고 법현을 내려놓으려는 브라만교인들의 행패도 당하는 등 모진 고생을 하면서 중국을 떠난 지 14년 만인 413년에 산동성으로 귀국했는데 그의 나이는 80세에 가까웠고 돌아온 사람은 법현 혼자였다고 합니다. 그의 여행기인 불국기는 당시 중앙아시아와 인도 및 인도양에 대한 세계 최고의 기록으로서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둔왕 주변의 사막을 지나면서 남긴 기록을 통해서 그의 여행이 얼마나 위험하고 험난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귀국한 후 법현은 7, 8년간 산스크리트 경전의 중국어 번역 작업을 진행하다가 86세의 나이로 입적하게 됩니다. 60세가 넘은 나이에도 목숨을 걸고 사막 횡단을 시작하면서 불경 연구라는 자신의 삶의 목표를 위해 바친 수십 년간의 엄청난 집념과 노력은 1600여 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아시아나 인도의 승려가 중국에 들어와서 불교를 포교하고 불경도 번역하였는데 대표적인 승려로는 동수, 즉 구마라습이 있습니다. 인도 출신의 구마라습은 구마라집이라고도 하는데 5호 16국 천진의 왕부견이 구마라습이 높은 명성을 듣고 장군 여광과 군대를 보내서 데려오게 하였는데 돌아오는 도중에 부견이 피살되고 전진이 멸망했다는 소식을 들은 여광이 후량을 세우게 되자 구마라습도 후량에서 오랜 기간 머무르다가 이후 후진왕 유홍의 초청으로 국사로 영접받으며 장안에 들어와서 300여 권에 달하는 방대한 산스크리트 불교 경전을 한역하게 됩니다. 그는 중국에 오래 머물면서 중국어에 능통했다고 하는데 기존의 불경 번역본의 오류를 꼼꼼하게 찾아내고
불교 용어 선정이나 발음 문제 및 내용의 교정에까지 철저한 검증을 통해 기존 불경의 잘못된 부분도 많이 수정했다고 합니다. 그의 법화경이나 아미타경, 반야경 번역은 오늘날에도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유명한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는 말과 흔히 사용하는 극락이나 지옥 등의 용어도 그가 한역한 것이라고 합니다. 중국의 불교가 전라된 이후 산스크리트 원전을 한문으로 번역하는 작업은 오랜 기간 계속되어 왔는데 구마라습, 즉 통수의 불경 번역은 이후 당나라 현장의 불경 번역과 함께 중국 불교사의 고전으로서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일본 불교계에서도 가장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을 요약해보면 혼란기인 위진남북조 시대에 도교와 불교가 발달하게 되는데 도교는 중국의 황로 신앙 등 신선 사상과 불로 장생 등의 여러 민간 신앙을 바탕으로 도가 사상과 음양 오행, 불교까지 받아들여 만들어진 종교인데 장릉의 오두미도와 황건적 지도자 장각의 태평도라는 종교 집단을 바탕으로 북위 국염지에 의해 교단 조직을 갖추어 도교라는 중국의 전통 종교로 자리잡게 되고 후한말의 비단기를 통해 수용된 인도의 불교는 위진남북조 시대 전란기의 백성들에게 수준 높은 철학과 내세 사상이 지배층과 백성 모두에게 크게 환영받았으며 북조의 경우는 호국 불교적인 성격을 띠면서 둔왕, 윈강, 룽먼 등의 대규모 석굴사원도 조성되었고 남조의 불교는 국가에 예속되지 않고 독자성을 유지하게 됩니다. 또한 인도로 가서 불법을 배워온 대표적 후법 승인 법편은 14년 동안의 여행기인 불국기를 남겼고 인도 승려인 구마라습에 의해 번역된 불경과 불교 용어는 오늘날까지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분열시대인 위진남북조의 복잡한 내용을 학습하시느라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은 위진남북조 시대를 통일한 수나라에 대하여 공부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